화려하고 편안한 빌딩. 그러나 지금의 모습 뒤에는 땀과 먼지로 뒤범벅된 과거가 있었다. 흙을 파고 기초를 놓았던 누추하고 고단한 시절이 존재했다. 건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꽃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의 아름다움 뒤에는 초라하고 가냘펐던 과거, 볼품없는 작은 씨앗에 지나지 않았던 시절이 존재한다. 과거는 현재를 길러낸 자궁이다. 현재가 건물이라면 과거는 그 건물의 구조를 결정짓는 주춧돌이다. 선진국의 문턱에 바짝 다가서 있는 세계 8위의 무역국가, 대한민국의 현재 역시 과거에 의해 만들어졌다. 1945년 해방 이후 줄곧 생명의 길을 따라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반면 북한은 죽음의 길을 따라 달려갔다. 공산 전체주의 체제가 되어버렸다. 지금은 문명 세계에서 완전히 낙오된 거덜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어떤 이유로 남과 북은 생명과 죽음의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길을 택했던 것일까? 선배 세대는 왜, 그리고 어떻게 생명의 길을 선택했던 것일까? 그들은 그 선택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던 것일까? 건물 한 동, 꽃 한 송이에도 그 과거의 현재의 모습이 담겨있듯 대한민국에도 누추했던 과거 속에 현재의 청사진이 존재했었다. 미래를 만들어내는 현재를 이끄는 것이 리더십이라면 현재를 만들어낸 과거를 밝히는 것이 역사 해석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만들었을 뿐 아니라 줄곧 친일파들이 다스려왔다고 주장하는 역사 동영상물이 나왔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100년 전쟁이 그것이다. 친일파에 대한 전쟁이 100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뜻을 가진 100년 전쟁. 제목부터 으스스하다. 100년 전쟁은 대한민국을 친일파의 나라로 그려내기 위해 건국 대통령 이승만부터 공격한다. 뿌리부터 썩었다는 식의 주장이다. 100년 전쟁에 따르면 이승만은 친일파일 뿐 아니라 하와이 갱단 두목이란다. 그들의 주장에는 과연 먼지 한 톨만큼의 진실이라도 존재하는 것일까? 100년 전쟁이 이승만을 친일파로 몰아세우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12가지 근거,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는 이승만과 김노디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인격살인이다. 이승만과 김노디의 범죄 피의자 사진은 뽀샵으로 조작했다.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승만의 헌신과 노력으로 최고급의 8년제 남녀공학 기숙학교 한인기독학원이 탄생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은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부에 의해 상업 출판되었을 뿐 아니라 60년이 지나서도 세계적인 석학이 인용했던 훌륭한 논문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손가락 살점이 뜯기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고문을 받았다. 심지어 7개월 동안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목에 칼을 쓴 채 지내기도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승만은 기차표 영수증 한 장까지 꼼꼼히 모으고 기록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승만은 자신이 일본 감옥에 갔었다고 허풍 떨었던 적이 없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승만은 일본의 제거 대상 1호였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승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김구와 함께 대한민국을 건국하고자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승만의 기고문을 엉터리로 번역해서 왜곡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승만은 하와이 법정에서 그런 증언을 한 적이 없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메가더는 젊은 시절부터 이승만을 정신적 스승으로 따랐다. 지독한 왜곡이다. CIA 보고서를 입맛대로 잘라내어 비틀었다. 백년전쟁이 이승만을 공격하기 위해 내놓은 12가지의 근거. 그중 11가지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나머지 1가지마저도 제멋대로 왜곡한 것이다. 이런 저질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무려 200만 조회를 일으키며 우리 기억 속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과거를 완전히 뭉개버렸다. 이 같은 동영상이 범람한다면 우리는 차츰 과거도 뿌리도 없는 기괴한 존재로 변해가고 말 것이다. 백년전쟁이 어떤 수법을 사용해서 진실을 왜곡했는지 그 테크닉을 해부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거짓 선동을 꿰뚫어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당당한 시민의 징표이기 때문이다. 잠깐! 백년전쟁! 상영중지! 이것이 원래 이승만의 사진이다. 백년전쟁은 1930년 하와이에서 찍은 단체 사진에서 이승만을 오려내 범죄자 사진으로 뽀샵했다. 스톱! 백년전쟁! 상영중지! 이것이 원래 김노디의 사진이다. 백년전쟁은 1920년 3월 워싱턴에서 찍은 단체 사진에서 김노디를 오려내 역시 범죄자 사진으로 뽀샵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청춘을 바친 교포 여성의 인권과 명예를 짓밟은 것이다. 그런데 어라? 왜 이승만 사진은 1930년 것을 쓰고 김노디 사진은 1920년 것을 썼을까? 그것은 바로 늙은이가 젊은 여자를 농락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다. 1920년의 이승만은 바로 이 인물, 젊고 핸섬했다. 이미지 속의 조작, 백발의 찌푸린 얼굴, 부정적인 이미지를 무의식 속에 심기 위한 고도의 전략. 그래서 그들은 햇살 속에 잔뜩 찌푸린 중늙은이의 사진을 썼던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승만과 김노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진실은 이것이다. 1910년대 후반 시카고에서 구타 페리라는 미국 여자가 고용되어 그 지역 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승만의 노력으로 김노디처럼 영어를 잘하고 고급 교육을 받은 교포 청년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자 구타 페리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녀는 결국 능력의 한계가 드러났고 이승만은 그녀를 해고했다. 졸지에 직장과 명성을 잃은 구타펠. 그녀는 무서운 복수를 계획하고 실천에 옮긴다. 이승만을 일본으로 추방시켜 고문과 감옥 속에서 죽게 만들기 위한 함정을 판 것이다.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시카고 이민국 책임자 해리 랜디스를 구워 삶았다. 구타펠에게 푹 빠진 해리 랜디스는 1920년 여름 다른 도시의 이민국에게 구타펠의 거짓말을 공문으로 만들어 마구 보내기 시작한다. 6월 22일의 공문은 이렇다. 승만리 혹은 이승만이라 불리는 40대 한국인이 있다. 이승만은 노디킴이라는 여자를 끼고 미국 각지를 싸돌아다닌다. 이는 맨액트 법률 위반이다. 그는 부인과 이혼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닌다. 이승만의 부인은 한반도 정신병자 수용시설에 갇혀 있다. 이승만은 럭셔리 호텔에 머물며 백인 미녀들에게 돈을 물쓰듯 뿌리고 다닌다. 미국 각지의 이민국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랜디스는 한층 더 광분했다. 7월 12일 그는 또 한 번 공문을 띄운다. 이번엔 더 센 거짓말이다. 내 정보원에 의하면 이승만은 일본의 간첩이다. 이승만은 미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 공문 역시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다른 지역의 이민국들은 아예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시카고 이민국의 랜디스는 8월 2일 최후의 승부수를 띄운다.
정보원의 이름을 밝히며 이승만은 빨갱이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내 정보원은 구타펠이다. 이승만과 노리킴은 빨갱이들의 국제혁명 조직 IWW와 연결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 휴즈 빌딩 419호에 가서 강 박사를 만나면 모든 정보를 들을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휴즈 빌딩 419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주소다. 샌프란시스코 교포신문 신한민보가 바로 휴즈 빌딩 414호에 자리 잡고 있었다. 419호의 옆방이다. 강 박사란 인물은 교포신문에 관계했던 이승만 반대파 인사가 아니었을까? 구타펠은 이승만 반대파와 손을 잡고 이승만을 일본으로 추방시켜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시카고 이민국의 해리 랜디스가 국제혁명조직을 거론하며 정보원 구타펠의 신원을 밝히자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은 조사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마침내 1920년 8월 9일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은 하와이 지국으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보낸다. 이승만과 김노디를 조사하시오. 만약 해리 랜디스가 제공한 정보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승만과 김노디의 본토 여행을 막고 그 둘을 일본으로 추방하시오. 하와이 이민지국의 리처드 헬지가 이승만과 김노디를 조사했다. 당연히 피의자 사진 따위는 찍지도 않았다. 8월 27일 헬지는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으로 두툼한 조사 보고서를 보낸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걸로 끝난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는 제 직무 도리상 이 박사와 김노디 양에게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인간으로서의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을 일본으로 추방시켜 죽음으로 내모려고 했던 구타펠과 해리 랜디스의 더러운 음모는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했다. 그로부터 90년이 지난 지금 100년 전쟁은 구타펠의 추악한 모함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다. 범죄자 사진을 찍었다. 재판을 받았다. 배심원을 구워 삶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라고 거짓말을 한다. 그런데 이 저질 동영상에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만열, 성균관대 교수 서중석, 이화여대 교수 정병준, 상명대 교수 주진호 같은 국사학계 중진들이 인터뷰를 제공했다는 점이 더 충격적이다. 국사학계는 앞으로 뽀샵을 잘하는 사람에게 박사 학위를 주게 될지도 모른다. 뽀샵을 사용해서 과거를 뭉개버리는 짓을 부추기고 역성드는 국사학자들. 과연 그들을 학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과거를 뭉개버리는 행위에 대해 조지 오웰은 이렇게 말했다. 한 민족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과거를 부정하고 뭉개버리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과거를 제대로 해석해야 하는 국사학계가 100년 전쟁과 같은 저질 동영상을 옹호하고 그의 들러리를 선다. 국사학계는 이미 조지 오웰이 경고한 민족 파괴를 위한 거짓 선전작으로 타락한 것이 혹시 아닌지. 잠깐! 상영 중지! 이승만의 박사 학위가 엉터리라고. 그의 논문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을까? 그랬다면 저런 엉터리 소리를 하지 못한다. 이승만의 논문은 구글 북스에도 떠있고 무료 학술 자료센터 인터넷 아카이브에도 떠있다. 게다가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가 상업 출판을 해서 판매했을 정도로 뛰어난 논문이다. 60년이 지나서도 해당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닐스 오빅이 자신의 책에서 이 논문을 인용했다. 이승만의 논문은 중립성의 원칙에 미국이 끼친 영향,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이 논문은 전쟁 상황이라도 중립국의 배와 화물만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어떤 과정을 통해 확립되었을까라는 문제를 다룬다. 18세기 말까지만 해도 전쟁이 벌어지면 적국으로 가는 중립국배를 마구 침몰시키고 약탈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이승만은 중세 이래 19세기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 같은 난폭한 관행에 쐐기를 박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미국이었음을 증명한다. 이승만은 논문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한다.
중립성을 인정하는 국제질서 확립에 미국이 끼친 영향은 깊고 크다. 전쟁 중이라도 중립국만큼은 평화스러운 무역을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데는 미국의 자유 해상무역 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같은 진보는 인류적 차원의 축복이다. 그런데 1910년에 완성된 이 논문은 그로부터 7년 후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예언한 셈이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일어났다. 미국은 3년 동안 중립을 지켰다. 그러나 1917년 초에 독일의 잠수함들이 미국의 상선을 마구 공격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영국에 물자를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는 이승만이 논문에서 다룬 중립국의 자유 해상무역 원칙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도발 행위였다. 이 같은 봉변을 당하자 미국은 1917년에 독일과 전쟁을 시작했다. 이승만의 논문은 열강 사이의 전쟁이 어떻게 확대되는지 깊게 통찰했다는 점에서 빼어난 가치가 있다. 이같이 훌륭한 논문임에도 중진 국사학자 주진호는 태연히 박사학위가 엉터리라고 주장한다. 그것도 저질 뽀샵 동영상 100년 전쟁을 통해서 말이다. 100년 전쟁은 국사학자들을 들러리 세우는 것도 부족해서 아예 CIA 문서까지 끌어들여 이승만을 공격한다. 잠깐! 상영 중지! 스톱! CIA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불과 74일이 지난 1948년 10월 28일에 만들어졌다. 당시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양갈래길에 놓인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였다.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가능성이라는 보고서 제목도 살벌하다. 이승만에 대한 분석은 이 보고서에 붙어있는 3쪽짜리 첨부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이 보고서는 이런 결론을 내놓는다. 극동아시아에 대한 소련의 전략 목표는 38선 이북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소련은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 갖가지 수단을 사용할 것이 확실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대규모로 무한정 퍼붓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1948년 10월이 어떤 세월인가? 스탈린의 무제한 지원을 받은 모택동군이 만주에서 국민당군에게 압승을 거두고 남쪽을 향해 파죽지세로 쳐내려가던 때였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CIA 보고서는 이렇게 냉소를 날리는 것이다. 한반도라는 이름을 들어보기나 했어. 중국에 붙어있는 쥐방울만한 곳이야. 여기 남쪽에 대한민국이라는 눈꼬만한 나라가 방금 만들어졌어. 그런데 소련은 한반도 전체를 먹고 싶어해. 대한민국을 유지시키려면 우리 미국이 무한정, 무제한으로 끝없이 퍼부어야 돼. 그런데 그럴 각오가 돼 있어? 없으면 얼른 한반도에서 발을 빼는 게 좋아. 대한민국이 생긴 지 불과 74일째 되는 날, CIA는 왜 이런 재수없는 보고서를 만들었을까? 그때 CIA는 1년밖에 안 된 젖먹이 조직이었다. CIA가 제대로 기능하기 시작한 것은 1953년부터다. 그렇다면 1948년 10월에 만들어진 이 보고서에는 누구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던 것일까? 미 국무성의 목소리다. 당시 미 국무성은 공산주의 동조자들과 소련 간첩이 우글대던 곳이었다. 특히 미 국무성 동아시아 책임자 엘저 히스는 나중에 간첩으로 체포되어 유죄 선고를 받았다. 간첩과 공산주의자들의 놀이터였던 미 국무성은 이승만과 신생 대한민국을 소련의 먹잇감으로 내주고 싶어 했다. 이에 맞서 한편으로 국민을 단결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미국을 설득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지도자가 바로 이승만이다. 미국 국무성의 용공 노선에 절대 복종하던 CIA가 얼마나 엉터리 조직이었는지는 6.25 전쟁이 일어나기 불과 5개월 전에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인민군이 38선 부근에 집결하고 있는 것은 한국군이 호전적이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군 소속으로 국共내전에서 단련된 수만 명의 조선족 군인들이 북한으로 들어와 인민군이 되었지만 남북의 인구수를 고려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북한군이 탱크, 야포, 비행기를 갖췄지만 이 역시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엉터리였던 CIA조차 이승만에 관한 진실을 모두 감출 수는 없었다. 그래서 100년 전쟁이 인용한 CIA 보고서에는 이승만에 대한 극단적 칭찬과 극단적 비난이 함께 섞여 있다.
이승만은 독립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진정한 애국자다. 이승만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곧 대한민국의 이익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자신이 곧 대한민국이라고 알고 있다. 이승만은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그는 공산주의 운동 세력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따돌렸다. 그는 반공의 상징이며 대단히 영민한 정치가이다. 이승만은 한국을 본인이 직접 다스릴 욕심에 독립운동을 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모든 요소를 이용했다. 백년전쟁은 당시 CIA와 미 국무성의 실정을 완전히 감춘 채 자기 입맛에 맞는 부분만 댕강댕강 잘라내서 대단히 권위 있는 문서인 듯 인용했다. CIA. 이 세 글자를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으라고 선전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백년전쟁이야말로 CIA의 진정한 숭배자들이 아닌가. 백년전쟁은 CIA에서 그치지 않고 FBI 흉내를 내기도 한다. 이승만이 하와이 마피아 두목이며 하와이 교민들이 세운 학교를 가로챈 횡령범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의 안전과 치안은 CIA와 FBI의 충실한 주종자인 우리 백년전쟁 팀에게 맡겨주세요. 이것이 그들의 슬로건이 될 판이다. 잠깐! 상영 중지! 그만! 하와이 교포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세운 학교를 이승만이 가로챘다고? 황당한 거짓말이다. 하와이 교민 조직인 국민회는 학교를 세운 적이 없다. 여학교를 짓기 위해 땅을 샀다가 이승만이 1915년에 세운 한인여학원에 그 땅을 기증했다. 한인여학원은 1918년에 남녀공학 기숙학교로 발전했다. 이것이 한인기독학원이다. 또한 국민회는 남학생 기숙사를 짓기 위해 기금을 모았다가 한인기독학원에 그 돈을 기증했다. 한인기독학원은 1923년에 4만 5천 평 부지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기숙사립학교로 발돋움한다. 이승만은 독립운동가일 뿐 아니라 교육운동가였다. 바로 그가 여자는 집에서 소뚜껑이나 운전하면 된다 라는 교민들의 사고방식을 180도 바꿔낸 장본인이다. 교포의 딸들에게 개방적 민족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 그가 학교를 세우게 된 직접적 계기였다. 이승만은 1913년 2월에 하와이로 왔다. 처음에는 감리교회에 부속된 한인중앙학교 교장을 맡았다. 부임 이듬해인 1914년에는 학생 수가 1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여학생이 수십 명이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감리교회 측이 여학생에게는 민족교육을 시키지 말고 일반 미국인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던 것이다. 교회 정책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로부터 독립된 학교를 만들어 그 여학생에게 진취적인 민족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 갈림길에 이승만의 고민이 있었다. 1914년 이승만 개인이 모금한 돈으로 여학생을 위한 사설 기숙사를 지었다. 여학생들은 공부는 교회 부속 학교에서 하고 생활은 이승만의 사설 기숙사에서 할 수 있게 됐다. 1915년 여학생 기숙사 옆에 땅을 사서 한인 여학원을 개교했다. 조촐한 단층 건물을 사용하는 비인가 학교, 즉 대안학교였다. 1916년 한인 여학원이 정규 학교로 승인받았다. 하와이의 가장 덕망 있는 백인들이 이 사진에 참여했다. 1918년 학교를 8년제 남녀공학으로 격상시키고 폐교 건물을 임도해서 학교 규모를 늘렸다. 학교 이름이 한인기독학원이 되었다. 1923년 한인기독학원은 4만 5천 평 부지에 최고급 최첨단 8년제 남녀공학 기숙학교로 발돋움했다. 사탕수수밭에서 새까맣게 그을렸던 교포 아이들을 민족정신으로 무장된 글로벌 인재로 키워내는 최고급 학교였다. 그로부터 30년 후 한인학교에 입학할 교포 자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자 학교 이사지는 학교 시설을 매각해서 인하대학교 설립 종자돈으로 기부했다. 인하라는 이름이 바로 인천, 하와이 앞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하와이 교포들이 조국을 떠났을 때 마지막 이별의 눈물을 흘린 땅이 바로 인천이었다. 하와이 주정부는 한인 기독학원이 있던 자리를 기념해서 거리 이름을 쿨라 코리아라고 지었다. 한국학교라는 뜻이다. 지금 그 자리는 초등학교가 되어 있다. 여기서 잠시 이승만이 졸업생들을 어느 대학으로 많이 보냈는지 살펴보자. 오하이오에 있는 오벌린 대학이다.
이 대학은 진취적인 기풍으로 유명하다. 1835년에 미국 최초로 인종차별을 넘어 흑인 남학생이 입학했고 1837년에 미국 최초로 남녀차별을 넘어 여학생이 입학했다. 이승만이 제자들을 이 학교에 보내기 시작했던 1910년대 하반기는 미국 여성들에게 아직 투표권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대부분의 백인 여성들조차 간신히 초등학교만 마치던 시대다.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사탕수수밭에서 새카맣게 그을은 여자아이들까지도 미국 최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길을 열었다. 그는 그것이 곧 독립의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독립은 나라의 독립을 넘어선 사람들의 독립이었다. 세계화된 현대 문명 속에 우뚝 선 개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바로 이것이 이승만이 꿈꾸었던 독립국가 대한민국이었다. 양심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앙심도 행동한다. 이를 우리는 행동하는 앙심이라 부른다. 양심은 정직, 헌신, 희생, 사랑으로 행동하는 반면 앙심은 시기, 질투, 모함, 모략으로 나타난다. 이승만은 평생 행동하는 앙심들에게 시달리며 살았다. 행동하는 앙심들은 그를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행동하는 앙심이 사용했던 레파토리는 뻔했다. 여자, 돈, 위선, 그리고 탐욕이다. 백년전쟁 역시 이 같은 캐캐묵은 레파토리를 무덤 속에서 끄집어내어 그럴싸한 몽타주로 만들어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승만을 돈과 권력과 여자를 미칠 듯이 탐하는 친일파 정치 깡패로 그려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만열, 이화여대 정병준, 상명대 주진호, 성균관대 서중석 같은 쟁쟁한 국사학자들이 이 거짓 동영상에 들러들여 섰다. 국사학자들과 백년전쟁은 왜 이승만을 밟아 죽이지 못해 안달인 것일까? 대한민국 그 자체에 대한 앙심 때문이다. 1898년부터 1960년에 이르는 63년의 세월 전체에 이승만의 흔적이 남아있다. 대한민국을 헐뜯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이승만을 제거해야 한다. 살아생전 이승만은 대한제국, 일본,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자들에 의해 제거 대상 1호로 꼽혔었다. 숨진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승만은 대한민국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는 세력에 의해 여전히 제거 대상 1호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63년의 세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토록 적이 많은 것일까? 1898년은 연초부터 입헌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만민 공동회 집회가 잇따라 열린 해다. 이는 우리 민족 최초의 근대적 시민운동이었다. 이승만은 만민 공동회 집회를 주도한 청년 스타였다.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은 세계 5대 열강 러시아에게 처참한 패배를 안겨주고 아시아의 맹주가 됐다. 그 이듬해 맺어진 을사늑약에 의해 우리는 사실상의 식민지가 되었다. 고종은 1904년 11월에 미국의 밀사를 파견해서 SOS를 쳤다. 이승만이 바로 그 밀사였다. 1911년 YMCA의 주도 아래 전국 주요 도시마다 수백 명씩 모여 근대 과학과 기술을 익히기 위한 자조정신, 자립정신 운동이 일어났다. 미국 YMCA의 거물 지도자 존 모트, 플래처 브록만과 한국 사회의 지도자 이상재, 윤치호가 울타리를 섰다.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막 박사학위를 따고 귀국한 이승만이 실무 책임을 맡았다. 이 거대한 자조 자립운동은 일제를 크게 놀라게 만들었다. 마침내 일제는 1911년 말에 105인 사건을 일으켜 YMCA와 기독교 지도자들을 고문해서 죽이고 징역에 처했다. 이승만은 일본의 체포를 피해 간신히 미국으로 건너갔다. 1902년부터 한국인들은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1910년대 중반부터 교포 조직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만주 지역의 한인들과 달리 하와이와 미국 본토의 교포들은 자유민주주의 독립운동을 일관되게 지원하기 시작했다. 교포들을 이 방향으로 움직인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다.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은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폭력과 무장투쟁을 완전히 배제한 평화시위였으며 무기를 들지 마라, 돌을 던지지 마라, 주먹질도 하지 마라는 철저한 비폭력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사불란하게 전개됐다. 인도의 간디는 3.1운동에서 크게 깨우치는 바가 있어
3년 후인 1922년부터 비폭력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3.1운동이 비폭력 노선을 취하게 된 데는 이승만이 역시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1919년 3.1운동 직후에 7개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3개의 임시정부인 한성정부, 상해정부, 노령정부가 1919년 9월 상해에서 하나로 통합되면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뽑았다. 1933년 이승만은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연맹회의로 달려가서 일본이 만주동포들에게 얼마나 참혹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국제사회 전체에 알렸다. 이 때문에 일본은 망신을 당하고 결국 국제연맹을 탈퇴한다. 1941년 여름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나도록 미국은 여전히 중립 타령만 부르고 있었을 때였다. 바다 건너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이때 이승만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어책을 출간한다. 그는 이 책에서 미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본이 도발한다고 정확하게 예언했고 책이 출간된 지 6개월 정도 지난 1941년 12월 이승만의 예언대로 일본이 하와이를 기습 공격했다. 이 책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면서 미국 사회 전체에 한국이 왜 독립을 해야 하는지 그 필연성을 널리 알렸다. 1948년 5월 10일 유엔의 지도 아래 재헌의회 선거가 치러졌다. 유엔 선거를 거부한 북한을 배려해서 총 300석의 의석 중 북한 몫으로 100석을 남겨놓았다. 이승만은 재헌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건국되었다. 대한민국은 그해 12월에 유엔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는다. 유엔 공식 승인을 이끌어낸 게 이승만이다. 1950년 봄 대한민국은 농지개혁을 전격적으로 실행한다. 생산량의 50% 안팎을 소작료로 바쳐왔던 농민들은 이제 30%씩 5년만 내면 자기 소유의 논, 밭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진취적인 농지개혁으로 손꼽힌다. 이승만이 이 농지개혁을 설계하고 주도한 사람이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졌다.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은 김일성에게 무제한의 지원을 제공했고 대한민국에서만 8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던 끔찍한 전쟁이 벌어졌다. 이승만과 메가더가 이 참혹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인공들이다. 1953년 미국은 빨리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로부터 발을 빼고 싶어 했다. 그래서 공산군을 자극할 수 있는 일은 모조리 회피했다. 원래 미국의 계획에 의하면 3만 명에 달하는 반공포로 역시 북으로 보내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6월 18일 이승만은 모든 반공포로를 전격 석방한다. 가난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해 안 되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승리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1953년 현재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맺은 양자간 방위조약은 필리핀밖에 없었다. 이승만은 한미 방위조약을 맺지 않으면 휴전을 방해하겠다라고 미국을 압박해서 마침내 1953년 가을 조약을 이끌어낸다. 이 조약은 미군 주둔, 한국군 육성 지원, 한미연합사 설치를 위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했다. 해방이 되고 나서도 우리 불교계에는 일제의 악랄한 종교 왜곡 정책의 상처가 남아있었다. 일제는 모든 종교를 신사참배, 즉 신토 밑으로 복속시켰다. 그런데 스님들이 고분고분 복종할 리 없었다. 특히 우리 불교는 독신 비구승을 중심으로 대승, 선, 화엄으로 이루어진 세 가지 흐름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었기에 일제에 쉽게 굴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제는 독신 비구승 체제를 파괴하고 전국 거의 모든 사찰에 일본식 대처승을 들어앉혔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6.25를 이겨냈지만 외색 불교가 남아있는 한 우리의 문화와 어른 영원히 회복될 길이 없었다. 마침내 전국 거의 모든 사찰에서 일본식 대처승과 그 가족을 쫓아내고 독신 비구승을 육성하는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것이 이승만이 1954년부터 일으킨 불교 정화운동이다. 이승만의 불교 정화에 의해서 독신 비구승들이 한국 불교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회복됐다. 1960년 4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아닌 부통령 선거에 관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크게 일어났다.
약 200여 명의 학생들이 숨졌다. 이승만은 4월 27일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한다. 이승만을 하야시킨 4.19는 바로 그 이승만이 1898년 이후 줄기차게 주장해온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박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렇듯 이승만은 1898년 만민공동회에서 1960년 4.19까지 63년 동안 이어진 격동의 세월, 그 한가운데에 존재하는 인물이다. 영국식 입헌군주제 자유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만민공동회의 지도자로 시작했던 이승만의 일생이 부정선거의 책임을 묻는 4.19로 마감되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하야하기 직전 부상당한 학생들을 병원으로 방문해서 그 손을 붙잡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다는 말이 있다. 장하다. 장하다. 이 말 속에는 63년 세월이 모두 녹아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학생들의 모습에서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당당한 시민들로 이루어진 독립 대한민국의 싹을 그는 보았던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백년전쟁과 국사학자들은 뽀샵, 거짓 혹은 모략으로 이승만을 인격살인한다. 이제 국사학계는 인격살인의 장이 되어버린 것일까? 이승만이 정말 악당이었다면 왜 1919년에 서울, 상해, 블라디보스톡의 임시정부 3개가 힘을 모아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왜 해방공간의 우리 국민들은 그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을까? 심지어 왜 공산당의 두목 박헌영까지도 그를 조선인민공화국의 주석으로 지명했을까? 1965년 이승만이 서거했다. 그의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 전체의 절반가량 되는 인파가 거리로 나와 이승만을 애도했다. 비록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서 이승만의 귀국을 막았던 박정희였지만 그가 쓴 조사는 의미심장하다. 당신은 70살이나 된 노구를 이끌고 광복된 조선 땅에 돌아오셔서 좌우 이념 갈등과 미국 소련 사이의 알력을 극복하고 새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당신이 이루신 무수한 업적 중에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격을 전 세계에 알린 쾌거 중의 쾌거로서 독도를 포함하는 해양 평화선을 선포하고 반공포로를 석방한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정권 말기에 간신배 이기붕 일당을 잘못 기용하시어 실각하셨지만 이는 당신 평생의 공적을 가릴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조국을 위한 어린 양으로 희생되었습니다. 대통령을 맡고 있는 제가 부족하여 당신으로 하여금 조국에서 임종토록 하지 못한 점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직접 만든 군대의 젊은이들이 묻힌 당신이 만든 묘역인 국립묘지,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길지를 골라 이제 당신을 땅에 묻습니다. 공산 침략을 무찌르다 숨진 국군 장병들의 혼령을 거느린 막강한 호국신이 되어 이 땅을 지켜주소서. 이승만에 대한 인격살인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63년에 걸친 거대한 발자취가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극악한 전체주의 사이의 극심한 차이, 이것이 바로 이승만의 업적에서 비롯된 결과다. 이승만, 그는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설 수 있도록 일생을 헌신한 거대한 역사의 주춧돌이었다.